그러면 첫 20년 동안 여러 가지를 해보셨고 세 번째 10년 동안 상한론이라는 테마를 잡으셨지만 지금의 이 상한론 하시는 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또 이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드디어 이제 정말 꿈꾸시던 의학을 만나셨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여기에 이제 좀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30년이 지났고 30년이면 강산이 3번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같이 한의학을 오게 됐는지 가만히 이제 반추를 해보니까 아, 내가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구나 하고 아, 내가 그때 3년간 정신질환으로 엄청 고통을 받았지. 내가 한의학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정신과 쪽에 뭔가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의학의 레드오션을 탈출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독보적인 분야가 뭐겠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한의학을 생각해 보니까 정신과에 딱 낙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신과가 서양의학이 능가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다. 그리고 나를 한의학까지 끌어준 것도 이 정신과 쪽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이게 딱 제가 이 사고가 멈추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10년간 이 레드오션을 탈출할 수 있는 린치핀을 도전하게 됐죠. 정신과에 천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의학자로 남기 위한 길을 모색을 하셨는데 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생각하셨는지 당시에도 아마 한의학계의 메인이 이제 통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이제 마케팅이거든요. 제가 이제 또 다시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사유하고 질문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찾아가고 이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서양의학과 한의학, 양의와 한의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됐어요.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니까 아, 이 서양의학은 구조적인 문제, 기계적인 문제, 또 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강점이 있지만 한의학은 오히려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서양의학에서 잘 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정신과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서양의학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숫자로 나오는 것만이 과학이고, 그 정신이나 영혼이나 이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요 최근에 또 깨달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뉴턴적 사고와 양자론적 사고가 있는데 뉴턴적 사고는 기계적인 사고거든요. 원인 결과가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양의학의 굉장히 강점이지만 양자론적인 거는 그 상황을 다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 상황을 아우르고 상황 정황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은 서양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의학의 강점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과연 서양에서 가능하겠느냐? 심신이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의학의 강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아, 이거는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서도 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우리 알파고로 했는데, 그죠? 그 당시에는 알파고로 했어요. 알파고 시대는 오히려 더 한의학의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분야이겠다 하고 제가 정신과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도 정신과에는 엄청 도입을 잘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과 환자를 보시면서 그런 한의학의 강점이나 이런 걸 많이 느끼셨는데 그럼에도 혹시 부딪히는 현재의 그런 현실적 한계 같은 거는 좀 있을까요? 많죠. 세상은 2등을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그 밑에 기억이 없죠? 그럼 이 정신과가 지금 1등이 누구겠어요? 의사잖아요. 지금 거의 98%가 서양을 가거든요. 1, 2% 남아있는 저에게 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2등이 기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이 한의학이 정신병을 고친다는 것을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냐면 구전 마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전 마케팅이 안 돼요. 왜냐면 정신병 자체를 숨기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에 정신질환 환자가 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내 쪽으로 끌어올 것이냐. 이게 관건이었지. 그렇지만은 점점 자 그래도 지금은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는 고황장애 환자가 있다 해가지고 조금씩 알리기 시작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난관이 많죠.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보면서 응급처치. 이 사람은 일시적이나마 정상을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특히 조현병 환자 오는 경우에는 참 아쉬워요. 양약을 좀 먹으면서 그래도 진정을 시켜 놓으면서 내가 치료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이 많이 이제 아쉽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지금은 많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선택과 집중을 하거든요. 내가 나았을 수 있는 환자만 보고 영향이 안 되는 거는 그냥 제가 토스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엄청난 의욕이 불타올라 가지고 모든 환자 다 반 거야. 그런데 그때 제가 조현병 한약을 고칠 수 있다 생각하고 양명병에 대성기탕을 주고 결흉에 대함융탕을 주면서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 제가 이 넥타이 잡혀보고 환자한테 뺨도 맞았거든요. 망상이 오는 거예요. 노인방 하면서 뺨을 딱 때리는 거야. 내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것도 초기에는 많았죠. 지금은 이제 많이 정제가 됐는데, 정신과를 보면서 처음에 이것을 한의학에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았죠. 근데 이거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잖아요. 한의학의 정신과를 고친다는 것이 불과 몇 년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정신과를 표방하고 흉내를 내는 건 있었지만은 정신과를 진정으로 또 이렇게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불과 몇 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정신과를 고친다고 이야기했을 때 환자들도 인식이 없었고, 그리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고, 근데 지금은 많은 부분이 환자가 인식을 하고, 뭐 전국에서 다 오거든요. 멀리서 오히려 더 많이 와요. 그리고 굉장히 1년 단위로 패키지를 끊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 거의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워라벨이죠.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이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던 의학을 찾았지만 애로사항도 있었고 하지만 이렇게 알리고 계시는 게 어쨌든 본인은 행복하시고 그 임상도 즐겁고, 이게 어쨌든 원장님이 원하시던 그런 치료의학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그래서 그때가 들었던 생각이, 남들이 다 하는 거 하지 말자. 남들이 다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블루오션이 할 수 있는 아이템. 그게 저는 이제 정신과로 잡았는데, 오늘 이제 마케팅의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이제 몇 가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이 토크 콘서트를 들으시고, 아, 나도 어떤 식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힌트를 이제 얻기를 바라고, 정신과 쪽을 상한론으로 정신과를 치료하겠다, 이런 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제자가 되는 제자의 딸을 이제 데려온 거야. 그때 그 애가 학교를 등교 거부, 그리고 은둔형, 패닉 상태에 빠져서 히키코모리, 진짜 아예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제자 한의사가 내한테 전화를 해서, 원장님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어찌됐든 한번 부딪혀 보자.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오라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이 정신과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 관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접근을 했는데, 그게 그때가 저 개지 그 자격 그 촉질 용걸 모래 구역탕 그걸 썼는데, 드라마틱하게 며칠 안 먹고 그 애가 그냥 툴툴 틀고, 어떤 연유인지는 저도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그게 이루어지면서 저도 이게 상한론이 한약이 정신질환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어떤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한약이 어떻게 정신질환을 고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장내축이라든지 마이크로글리아 세포라든지 이런 쪽을 공부를 하게 되고, 경험적 지식에 한의학이 뭐냐면은 어떤 이론을 내세우고 정답을 나온 게 아니에요. 경험적 축적이 환자하고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통적인 패턴이 있구나, 이게 악화되는 병리의 현상이 있구나, 이 경험적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적 지식이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과학입니다. 근데 서양의학, 서양 과학은 이 경험적 지식과 경험적 축적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저로서는 되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상한론에 제가 그 처방을 써서 어찌됐든 결과가 나왔잖아요. 다른 거 한 거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있다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고들자.
그래서 정신과 쪽에는 적용을 안 하다가 그 구역탕 때문에. 근데 그게 다행히 대양병이 환자였던가 봐요. 왜냐하면 그 딸이 운동선수였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 대양병 재강을 그렇게 내가 감별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묘하게 그때 용골 모래에 제가 많이 비리 꽂혀 있었거든요. 그게 갱광 뭐 이런 게 나와요. 무섭고 놀래고 막 이런 게 있어. 거기에 이제 우연히 던졌는데 그것이 치료가 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있구나 하다가 보니까 대양병에 정신병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소원병, 거름병, 계룡 쪽에서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계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던져보고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자꾸 확인해 줘야 돼요. 그걸. 네. 또 한 번 했죠. 예. 연계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일단 노영문 원장님의 임상 40년을 다 돌아봤는데 질문 있으신 분? 한의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한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또 이제 실제로 임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이 이제 숙련된 임상의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분야보다도 단순히 한의학적인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괄이 돼야 될 분야가 정신과라고 보이시거든요. 지금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그리고 또 실제로 강의하신 걸 들어보면 단순히 이제 상한론을 잘한다라는 것이 곧 정신과 환자를 잘 본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양방에서도 보면 이제 정신과 의사는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여지는 경향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전공 분야보다도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원장님께서 이제 정신과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한의학적인 공부 이외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거나 또 뭔가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정신과 환자들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좀 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한론을 가지고 정신질환, 특히 신경정신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해서 강의를 이제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정신과를 다 볼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느끼는 게 상한론을 토대로 해서 정신과를 볼 수 있는 나름의 특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많이 가까이 가 있는 한의사인데,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니치한 시장을 이 정신과에서 찾은 거거든요. 저만의 니치에 틈새를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니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정신과 쪽에 상한론은 뭐냐면은 기본 텍스트예요. 기본 텍스트.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여기에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임상에 적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난관이 많아요. 이 중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제가 강의 때 이야기했는데 맥락적 이해를 해야 돼요. 맥락적 이해. 그 맥락적 이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상한론에 적혀 있는 글자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의 행위를 추적해야 된다고. 그럼 결국에는 이 질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질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모르고 질병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신과는 인문학적, 철학적 요소가 많이 감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행위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동기와 욕구, 또 정신분석학, 심리학 이런 책을 많이 봐야 되고, 인문학 책, 철학 책을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통해서 이게 상한론에서 예를 들면은 심중번 부도과다 이러되면은 이 심중번 부도가 이 6글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 심자와 중자와 번자와 부자와 덕자와 와자, 이것이 장준경 선생님 그냥 그 당시에 필요한 단어 하나를 나와가지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심중근 부도화를 말하고 있는 이면에 인간의 행위, 질병의 원인이 되는 사람의 움직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려면은 인문학 책, 철학 책, 무수히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그 소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신과를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상한론이 정신병을 고칠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는 멋모르고 막 달려들었는데, 요즘 이제 그 이후로 이게 계속 살을 붙인 게 뭐냐면 책을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 그래서 인문학입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한론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그 문장이 말고 그 문장이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의미가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더 인문학 철학적 요소가 뭔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감정의 실체가 뭔지, 이것까지 접근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게 쉽지는 않겠다 하걸 많이 느껴요. 근데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고, 뉴턴적 사고, 기계론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바로 시술하는 거는 뉴턴적 사고예요. 근데 제가 16번 부도화를 이야기해 줬는데 이 상황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거는 양자론적 사고를 가져요. 그 환자분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갈등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간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학문인데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 가지 책을 소개해 줬잖아요. 최근에는 정상이라는 환상, 그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사람을 간파하는 데서 뭐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니체라든지 칸트라든지 이런 책도 꾸준히 보면서 사람을 연구해야 됩니다. 한의과 대학에서 인문학을 좀 가르쳐 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인문학이 없어요. 우리 고치는 대상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맨날 침이고 뜸이고 그냥 약이고 그냥 이것만 가르치고 술수만 있지 전략이 없는 거죠. 전략. 우리가 뭔가 공격하려면은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대상이 사람인데 사람이 논하지 않고 우주를 논하잖아요. 들어가니까 우주 변화의 원리잖아요. 그 우주 변화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사람을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또 열이 살 오르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임상 4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 원하시는 바를 찾으셨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재밌다고 표현하셨지만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한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천하기 힘든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는 점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40년이 끝나고 향후 10년을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작년 토크 콘서트 미래편에서 많이 언급하셨으니까 짧게 요약만 한번 하고 이 10년 안에 저는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강의도 소수정예로 해요. 딱 뜻이 많고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하고의 어떤 갈등이 없는 공감이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언어를 나누고 같은 바다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래서 한의학에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있다면은 교육의 핵심이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밑바닥부터 이렇게 기초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강의하고 여력이 되는 한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핵심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저는 한의학의 어떤 임상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제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이템이면 우리 한의학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신과의 새로운 임상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미래편에 이야기했지만은 정신건강 재활 토탈 케어 시스템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에 이제 공헌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건강한 부모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것을 사회 캠페인 운동화를 하는 쪽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의학을 제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